밀링 머신의 종류와 네. 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밀링 머신의 종류 중에서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수직 밀링. 예. 수직 밀링은 이렇게 그 주축이 수직으로 서 있는 그걸 이제 수직 밀링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드밀 가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편하게 편리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수직 밀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인 카타 같이 측면으로 이렇게 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수평 밀링이라고 그러는데, 수평 밀링은 이제 기어라든가 이런 어떤 총형 가공이라든가 이런 조금 이제 특수한 형태들의 어떤 공작물 가공을 하다 보니까 수직 밀링에 비해서 수평 밀링은 이제 사용 용도가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는 건데,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이제 수직 밀링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만능 밀링 머신이라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만능이라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수직과 수평 밀링의 어떤 기능을 다 하나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CNC 형태에서는 거의 이제 5축까지 써서 어떤 각도도 가공할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어떤 공작물을 다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능 밀링 머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용 수직형 밀링 머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축이죠. 이 주축은 밀링 가공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엔드밀 종류로 혹은 드릴 뭐 이러한 가공 공구를 장착해서 회전시켜서 가공물을 가공하는 건데, 어쨌든 이 주축 부문이 상당히 정밀도가 유지돼야만이 그 정확한 어떤 공작물 가공을 가능하고, 또 이제 이 주축은 그 회전 속도를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절삭 속도가 뭐 높은 거를 할 때는 빠르게, 그다음에 이제 그 커터 직경이 커질수록 이제 회전수는 느리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송하는 부위 쪽에를 보면은 니라고 그래가지고 요 이제 이 전체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요 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전으로 이동하는 요 부위를 우리가 이제 새들이라고 그러는데, 새들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스가 있고, 바이스 위에 공작물을 고정을 해서 이제 가공할 때 이 좌우로 이송하는 X축, 요 부분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Z축에 대해서는 이 전동 모터를 달아서 이 모터를 가지고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전기 장치들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후라든가 좌우 실제 그 가공을 하기 위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핸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자동을 이용해서 가공을 함으로 해서 훨씬 더 아주 일정하게 그런 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뺄 때는 또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급속 이동 레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 X축을 선택해서 올리면 X축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후 이 축을 곧 선택해가지고 또 하게 되면 이쪽이 이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X축하고 이 Y축 쪽은 이제 실제 가공에 쓰는 이제 자동 쪽도 있고 이제 급송 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하에 대한 거는 이제 자동 가공 어떤 공정은 없기 때문에 단지 무거운 거를 이제 덜 올리기 위해서 급속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전체 장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궁금한 게 있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머신이란 주축에 밀링 커터라는 공구를 고정하여 회전시킨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일감에 절삭 깊이와 이송을 주어 절삭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니 컬러명 밀링 머신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밀링 머신이며 그 종류는 수직 밀링 머신, 수평 밀링 머신, 만능 밀링 머신 등이 있습니다. 수직 밀링 머신은 주축 헤드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정면 밀링 커터와 엔드밀 등을 사용합니다. 수평 밀링 머신은 주축을 컬럼 상부의 수평 방향으로 장치하고 회전시킵니다. 만능 밀링 머신은 수평 밀링 머신과 거의 같으나 다른 점은 새들 위에 회전대가 있어 수평면 안에서 필요한 각도로 테이블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밀링 머신의 구조도 알아봤는데요. 주축은 컬럼의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절삭 공구에 회전 운동을 줍니다. 니는 컬럼 앞부분의 안내면을 따라 상하 이송하는 부분으로서 새들과 테이블을 지지합니다. 새들은 니와 테이블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후로 슬라이딩합니다. 테이블은 바이스를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직접 고정하는 부분으로 새들 상부의 미끄럼 면에 장착되어 좌우로 이송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절삭 조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공식도 적어보고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적당한 절삭 속도를 밀링에서 선정할 때 사용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밀링 커터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하여 절삭 속도는 약간 낮게 선정한다. 2번, 다듬질 가공에는 고속 절삭과 큰 이송을 주어 절삭한다. 3번, 처음으로 하는 작업에는 평균 절삭 속도를 선정하고 낮은 절삭 속도에서 시작한다. 3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밀링 가공에서 절삭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틀렸습니다. 어렵다. 밀링 머신에서 1분간의 테이블이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드. 정답! 나이스! 지금처럼 차근차근 맞춰주세요.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N입니다. 스핀들의 속도는 분속 2000, 공구의 직경은 12파이일 때 절삭 속도는 얼마입니까? 24? 객관식입니다. 1번 65.5m/min, 2번 70.4m/min, 3번 75.4m/min. 2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밀링 커터를 200rpm으로 회전시켜서 절삭 속도 100m/min으로 절삭해야 할 때 밀링 커터의 직경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1번 150, 2번 160, 3번 170. 1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절삭 속도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군요. 밀링 테이블의 이송 속도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입니다. 날수가 4개인 밀링 커터로 주축 회전수 1000rpm에서 공작물을 한 날당 0.1mm로 이송하여 절삭한 경우 이송 속도는 몇 m/min입니까? 1번 200mm/min, 2번 400mm/min, 3번 250mm/min. 2번입니다. 정답! 나이스! 다음 내용을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절삭 속도는 공구 수명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큰 값을 선정한다. 5입니다. 정답! 나이스! 커터의 날끝이 빨리 손상될 때에는 절삭 속도는 증가시켜야 한다. X입니다. 정답! 이러면 가자! 좋은 파이팅입니다.
절삭 깊이는 일반적으로 거친 절삭의 3mm, 다듬질 절삭의 0.5mm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5입니다. 정답! 라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개의 날이 이송하면서 그리는 곡선을 스로코이드 곡선이라 하며 이송 속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5입니다. 정답! 아, 소바가 잘하는데? 총 10문제 가운데 6문제를 맞췄습니다. 계산 공식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되겠어요. 진사학생 8차시 문제를 했는데 네. 이거는 반 넘게 맞았네요. 예. 이제 밀링에 대한 거니까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중에 이제 틀린 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적당한 절삭 속도를 밀링에서 선정할 원칙이 아닌 것이 선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2번이 왜 틀리냐 하면 다듬질 가공이라는 것은 이제 최종 파이널 경면 좋은 면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고속 절삭은 맞는데 네. 그 금방 얘기한 피드 이송 자체를 크게 해버리면 면 자체가 좁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이제 나머지 그 절삭 속도를 규정된 절삭 속도 있지만 약간 낮춰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그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밀링 가공에서 이제 항상 공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 속도를 주축 속도를 놔야 되는데 얼마를 놓을까 이 고민이 되는데 이제 그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 공구가 자꾸 바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절삭 속도를 넣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절삭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공구가 10mm 엔드밀 쓸 때와 네. 20mm를 쓴다. 네. 그럼 뭐가 분명히 이제 속도가 주축 속도를 다르게 놓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안 놓죠. 이게 틀려지면 직경이. 근데 이제 공구 종류에 따라서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항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느리게 하는데 그렇죠. 정삭 때는 래핑 엔드밀은 좀 넓게 놓고 네. 정삭은 좀 빠르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 드릴을 쓰든 그다음에 엔드밀을 쓰든 제일 기준은 항상 직경이 얼마나 되냐. 예. 그래서 우리가 절삭 속도 V를 구할 때 1000분의 파이 dn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다른 건 변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이제 직경이 바뀜에 따라서 절삭 속도가 바뀌니까 항상 기준은 그 지름이 얼마나 이 길이는 뭐 길든 짧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문제는 지름 쪽으로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되니까 항상 그 커트라든가 드릴이든 뭐든 그 공구의 지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절삭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우리가 뭐 밀링에서 이제 X축이나 Y축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그거다 이제 이송 속도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드라고 하죠. 분당 몇 미리를 가느냐. 피딩 속도지. 피드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계산 문제가 왜 틀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가공을 하는 사람은 절삭 속도라는 거를 이제 알아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삭 속도 V는 뭐죠? 절삭 속도 V를 구할 때 공식이 1000분의 파이 d. 네, 그렇죠.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다 그것만 있으면 이제 나머지 직경을 구하거나 이제 이송을 구할 때 그것을 식으로 바꾸면 되니까 아주 쉬운 거니까 V는 1000분의 파이 dn 뭐 이건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아주 나중에 다르한 공구가 바뀌고 이랬을 때도 유용하게 쓰니까 이건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 밑에 5번 문제는 이제 반대로 거기서 그 회전 커트의 직경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식에서 다시 구해내면 되잖아. 직경 D를 빼내고 나머지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 식을 하나만 알아두면 뭐 틀릴 염려가 없는 거니까 그것만 하나 정확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가공에서 적당한 절삭 속도를 선정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사용됩니다. 첫째, 밀링 커터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하여 절삭 속도는 약간 낮게 선정합니다. 둘째, 일반으로 다듬질 가공에는 고속 절삭과 작은 이송을 주며 황삭에는 저속 절삭과 큰 이송을 적용합니다. 셋째, 처음으로 하는 작업에는 평균 절삭 속도를 선정하고 낮은 절삭 속도에서 시작합니다. 넷째, 커터의 날끝이 빨리 손상될 때에는 절삭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절삭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n인데요. 파이는 원주율, d는 커터의 지름, n은 커터의 1분간 회전수입니다. 밀링의 절삭 속도를 선정하는 공식은 선반, 드릴, 연삭과 같으나 밀링 가공에서 절삭 속도는 커터의 지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공작물의 절삭 속도가 주어지면 사용할 커터의 지름을 측정하여 절삭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주축 회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주축에 콜리척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진서 학생이 콜릿에 매직을 꼽은 것 같은데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예, 이것은 그 밀링에 있는 그 마이크로 칼라 사용 연습을 하는 건데요. 볼펜이나 사인펜을 그 콜렛 척에다 물려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공작물 위라든가 아니면 이제 종이 위에다가 가공하려고 하는 어떤 형태를 그 밀링에 마이크로 칼라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칼라 연습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 가공하기 전 연습인데 이제 실제로 저기다가 뭐 어떤 홈을 파든가 이렇게 할 때 저걸로 그 마이크로 칼라를 이용해서 가공하려고 하는 형태를 미리 이렇게 그려 본 다음에 가공을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확실한 연습 방법이 되겠다. 실제 그 밀링 가공을 할 때 외곽을 가공하는 경우는 어느 크기만큼의 딱 그 정해진 기준이 없이 공작물을 지나가면 되는데 비해서 지금 이제 안에 있는 어떤 내측에다가 일정한 크기의 홈을 가공할 때는 저렇게 뭐 40mm라든가 60mm 그 크기를 딱 정해서 그 마킹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하면 이제 내가 가공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네,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킹 작업이. 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한 바퀴면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마이크로 칼라 이용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제 자꾸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사각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나중에 이제 실제 엔드밀 작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동 연습을 끝낸 것 같네요. 선생님 끝났습니다. 마이크로 칼라 연습은 실제로 이제 밀링에서 X축이든 Y축이든 이제 한 바퀴가 몇 미리씩 움직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연습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사각 그 형태의 마이크로 칼라 연습을 하긴 했는데 그 한 바퀴가 얼마인지 이제 정확하게 간다기보다는 공작물 위에
실제로 이제 알맞은 크기의 사각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한 바퀴가 4mm면은 10바퀴 가면 40mm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면 더욱더 정밀한 그러한 형태의 크기를 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이크로 칼라의 사용 연습을 해봤는데요. 수행 순서는 첫째, 콜릿에 볼펜이나 사인펜을 끼우고 콜릿척에 설치합니다. 둘째, 테이블에 빈 공작물을 놓고 고정합니다. 판자를 놓고 그 위에 종이를 놓아 고정해도 됩니다. 셋째, 닐을 올려 볼펜과 종이가 살며시 닿도록 합니다. 넷째, 테이블과 새들의 마이크로 칼라 눈금을 이용하여 치수 이동 연습을 합니다. 예, 이 페이스 카터로 네. 평면을 가공할 때 네. 이제 그 거친 가공하고 다듬질 가공 그걸 보여줄 텐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절삭 속도 네. 그 차이와 그 다음에 이송 속도의 차이에서 표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가공은 절삭 속도가 낮고 이송은 큰 그런 게 되겠고 이제 다듬질 절삭에서는 그 절삭 속도 즉 회전수는 빠르고 이송 속도는 느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실제 면에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절삭과 다듬질 절삭 시 절삭 조건을 수정하여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날자리는 이상적인 조건으로 절삭해도 기하학적으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저속으로 이송은 빠르게 하고 절삭 깊이를 크게 해 거친 절삭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거친 가공 쪽, 가공을 했는데 지금 면 상태가 가까이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거친 그 페이스 카타 자국이 보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이송을 좀 작게 해가지고 이제 그 더 다듬질 쪽에 가까운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작업했던 조건에서 이송만을 느리게 했습니다. 과연 표면 거칠기가 달라질까요? 지금 그 회전수는 그대로 해서 이송만 이제 절반 정도로 낮췄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물론 이쪽 아까 것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좀 덜 거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 절삭 속도, 회전 속도를 높이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절삭 속도를 1000rpm 정도로 높게 올렸습니다. 그 회전 속도를 낮게 하고 이송을 빠르게 한 그 거친 가공하고 저쪽에 회전 속도, 절삭 속도도 높이면서 이송을 또 낮춘 것이 확실하게 이쪽이 면이 좋아진 거가 보이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절삭 조건에 따라서 거칠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에 뭐 또 궁금한 게 있습니까? 그럼 그 주축 회전수를 네. 극단적으로 높게 하고 스피드를 극단적으로 낮게를 하면 어떤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이송이 느려지면 그 표면 조도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할수록 더 좋아지게끔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해보면 이제 너무 느린 이송에서는 이 절삭 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공구하고의 밀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조도가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작물의 재질이나 그 다음에 이 공구의 재질 이 두 개를 서로 잘 맞춰줘서 가장
적절한 절삭 속도, 이송 속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네. 어떤 그 이론적인 데이터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봐서 네. 무조건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그 생산성이 없는 그런 가공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거친 절삭과 다듬질 절삭 시 절삭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절삭 공구와 공작물의 강도, 경도 등 기계적 성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친 절삭은 저속과 이송을 빠르게 하고 절삭 깊이를 크게 하며 다듬질 절삭은 고속과 이송을 느리게 하고 절삭 깊이를 작게 하는데요. 커터의 날끝이 빨리 마찰되어 손상될 때는 절삭 속도를 낮추어 절삭합니다.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에 따라 절삭 조건을 수정했습니다.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는 날 한 개마다의 날자리와 밀링 커터 1회전마다 나타나는 회전 자리인데요. 날 자리는 이상적인 조건으로 절삭해도 기하학적으로 반드시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날 한 개마다의 이송이 0.125mm 이하일 때에는 날자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이송이 증가하면 날자리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핸들이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린 범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당 뭐 4mm, Z축 같은 경우는 한 바퀴당 2mm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정확한 값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실제로 제가 도면을 받고 가공을 할 때 특히 구멍 작업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멍 작업할 때 구멍 위치를 잡기 위해서 X축과 Y축을 움직이는데 특히 X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이렇게 정확히 몇 밀리 움직이는지 눈금을 보고 X축이 한 32mm 정도 움직이겠다. 그럼 8바퀴를 돌리게 되면 정확하게 32mm 정도 테이블이 움직이니까 이게 또 X축을 고정을 시키고 Y축도 18mm 정도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4바퀴를 돌리고 나머지 값 2mm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특히 눈금을 보고 이제 그 움직인다는 걸 보고 평소 때는 그냥 이송이라서 눈금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구멍 작업이나 테이프 작업을 할 때 그 눈금을 보고 작업을 하기가 수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밀링에서 마이크로 칼라는 치수 정밀도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면에서 얼마 떨어진 부분에 드릴링 홀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형상의 볼록이나 혹은 오목의 어떤 홈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이 마이크로 칼라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까지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실제 그 가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를 마이크로 칼라로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칼라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느 기준점에 0점을 세팅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바퀴에 뭐 4mm 된다 그러면 40mm를 이동할 것 같으면 10바퀴 돌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연습을 잘 해두어야만이 실제 그 밀링 가공에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칼라의 이동 연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